돈 내기 싫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해. 한국 놈들이 감히 누구 앞에서 기술 장사를 하려는 거야? 워싱턴 상무부 본관 8층. 프레스턴 장관의 천박한 고함이 회의실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저는 로버트 해리슨입니다. 지난 27년간 미 상무부에서 경제사냥꾼으로 불리며 수많은 나라의 목줄을 죄어온 수석고문이죠. 그날 제 책상 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약탈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1,50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을 미끼로 던져놓고 그 이면에는 한국의 피땀 어린 조선 기술을 통째로 훔쳐오겠다는 강도 같은 조항을 숨겨두었죠. 그것도 모자라 한국 기술자 한 명당 비자 수수료를 100배나 폭등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기술만 남겨두고 몸만 꺼져라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제 아무리 한국이라도 1,500억 달러라는 돈뭉치 앞에서 꼬리를 안 흔들고 배기겠어? 라며 오만을 떨었죠.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오만한 확신이 미국의 자존심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만들고 1,8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공중분해시키는 재앙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세계 최강 미합 중국을 단 12분 만에 올스톱시킨 대한민국의 서늘한 반격.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 찬란한 영광은 여러분의 공로입니다.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평생을 바치신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한국의 감동적인 사연을 해외까지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격을 높이는 이 역사적인 걸음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해리슨입니다.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 상무부의 심장부에서 전 세계 경제의 판을 짜온 수석고문이죠. 제 손끝에서 나간 서류 한 장에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휘청이고 제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에 글로벌 기업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숱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날 아침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스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서를 검토하는 제 마음은 여느 때보다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제 사무실 안은 한국의 한화오션을 집어삼키려는 탐욕스러운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교묘하게 설계한 독소 조항들이 곳곳에 숨겨진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명분은 화려했습니다. 한미-조선 동맹의 새로운 지평. 하지만 그 속내는 추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올린 세계 최고의 건조공법과 용접 자동화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조선소 시스템 전체를 미국에 상납하라는 약탈 계획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1,500억 달러라는 거대 자본의 위력을 믿었습니다. 아니, 숭배했습니다. 지구상에 이 정도의 돈뭉치를 눈앞에 두고 허리를 빳빳하게 세울 수 있는 나라나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 다만 돈이 부족할 뿐이다. 이것이 제가 27년간 신봉해온 유일한 진리였죠. 그래서 저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계약서 72페이지 깊숙한 곳에 한 번 이전된 기술의 모든 지적 재산권은 영구히 미 상무부에 귀속된다는 문구를 밀어 넣었습니다. 원래 주인이 다시는 자기 기술에 손도 대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그야말로 노예 계약의 정점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국 측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한화오션의 김진수 전무와 이재우 팀장. 저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지 않고 서류를 넘기는 척하며 그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상대를 기선제압하는 저만의 방식이었죠. 충분히 침묵이 흐른 뒤에야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진수 전무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살아온 기술자의 손이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 거친 손으로 일궈온 그 위대한 기술들이 오늘부로 전부 우리의 것이 되겠군.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김진수 전무의 눈빛은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굴욕감이나 긴장은커녕 마치 아주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듯 담담했습니다. 옆에 앉은 이재우 팀장은 더 기묘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건넨 128페이지 분량의 계약서를 넘기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스캔하듯 넘기더군요. 72페이지. 제가 독소 조항을 숨겨놓은 그 지점에서 그의 손가락이 아주 찰나 동안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살짝 요동쳤지만 저는 태연하게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들켰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때 프레스턴 장관이 파이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거만한 자세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 전무, 긴 말하지 않겠소. 우리가 제시한 1,500억 달러는 당신네 조선소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이요.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건 하나지. 당신들의 모든 핵심 기술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고스란히 내놓으시오. 아, 그리고 비자 문제 말인데. 장관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내 보안 강화 차원에서 한국 기술진의 특별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하기로 했소. 1인당 10만 달러입니다. 돈 내기 싫으면 기술만 남겨두고 당장 나가도 좋습니다. 그게 우리의 최종 조건입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 폭등.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기술을 헐값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그 기술을 가르쳐주러 온 엔지니어들에게 엄청난 돈을 뜯어내겠다는 신보였죠. 저는 한국인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길 기대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감액을 요청하는 구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김진수 전무는 장관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샤프 펜슬로 사각사각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수정 제안서를 작성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본사에 긴급 승인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적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메모장을 찢어 제 앞으로 툭 밀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딱 3글자, 검토 중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1,500억 달러라는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답변이 낡은 종이 쪼가리 한 장이라니. 프레스턴 장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고 위스키 잔이 요동쳤습니다. 지금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까? 이따위 종이 한 장이 답변이라니. 장관의 포효에도 김진수 전무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단추를 채웠습니다. 장관님, 대한민국 기술자들은 돈 몇 푼에 영혼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의 가치는 당신들이 매긴 그 종이 조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비자 수수료 100배라 잘 알겠습니다. 그 오만한 결정의 대가가 무엇인지 곧 몸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재우 팀장 역시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훑고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자존심만 세서 원. 며칠 지나면 돈이 아쉬워서 먼저 전화를 걸어올 게 뻔해.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조선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머물던 42명의 한국 기술진이 항해 시위를 하기는커녕 아주 고요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공고 하나, 도면 한 장까지 철저하게 박스에 담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협상의 여지가 생기죠. 그런데 이 한국인들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입을 굳게 다물고 철저하게 떠날 채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그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거대한 도크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이 마치 거대 제국의 몰락을 예고하는 핏빛처럼 느껴진 건 왜였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 최고의 오판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무서운 저력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임을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 전무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간 뒤 남겨진 검토 중이라는 3글자는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폭탄이 미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존심 강한 아시아인의 마지막 허세라고만 치부했죠. 프레스턴 장관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애꿎은 비서에게 화풀이를 해대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48시간? 아니, 24시간도 안 돼서 제발 기술 좀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게 될 테니까. 장관의 호언장담을 증명이라도 하듯 저는 곧바로 다음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당근과 채찍 전술이었죠. 저는 한화오션 측에 아주 생색을 내는 듯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를 3년 분할로 대출해주겠다는 감언이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척했지만 실상은 굴욕적인 비자 수수료를 인정하고 기술 이전을 강행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명분도 챙겨줬으니 저들도 못 이기는 척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낸 메일의 수신 확인란은 몇 시간이 지나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자동 응답기만 돌아갔고 지사 사무실은 아예 셔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한 것은
그날 오후 늦게 현장 보안 책임자로부터 걸려온 다급한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고문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로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근의 숙소 단지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한 현장의 모습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42명의 한국 기술진. 그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각자의 방에서 짐을 빼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사람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걱거리는 테이프 소리와 묵직한 가방 지퍼를 닫는 소리만이 적막한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마치 수십 번은 연습해본 것처럼 누구는 공구함을 정리하고 누구는 기술 서류를 파쇄하며 누구는 방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그 고유한 움직임 속에 담긴 단호함이 제 뼈저린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짐을 싣던 한 엔지니어를 붙잡았습니다. 이보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1,5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리고 가겠다는 겁니까? 당신들,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 제 협박 섞인 외침에도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무책임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기술만 빼가고 버려도 되는 부품 취급했을 때 이미 이 프로젝트는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 기술자들은 자부심을 먹고 삽니다. 그 자부심을 짓밟은 대가는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이 치르게 될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노조위원장인 빅터 노학이 백인 노동자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이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며 비자 수수료 인상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환희 대신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헤이, 당신들 지금 가면 우리 도크는 어쩌라는 거야? 내일 아침부터 3번 라인 용접은 누가 하고 스마트 연동 시스템은 누가 점검해? 빅터 노학의 외침에 한국인 팀장 하나가 짐을 싣다 말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아주 짧게 대꾸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미국인 기술자들에게 맡기십시오. 우리는 이제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27년 경력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화가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조선소는 굴러가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저토록 당당하게 짐을 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태선 전무에게 개인적인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비자 수수료 문제는 어떻게든 상부에 건의해서 깎아보겠습니다. 일단 철수 명령은 거둬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는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달빛 아래 은색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낮에 들리던 그 활기찬 소음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조선소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 창가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설마 42명이 빠진다고 그 거대한 시스템이 멈추겠어? 우리 미국 기술자들도 베테랑들이야. 한국 놈들이 없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저의 마지막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종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현장 수석 엔지니어 레오 황이 제 사무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작업복은 기름때가 아니라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고문님, 큰일 났습니다. 3번 라인과 5번 라인의 메인 서버가 락나크에 걸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로그아웃하면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완전히 회수해버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IT팀은 뭐 하고 있어? 레오 황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단순한 비밀번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체 개발한 보안 알고리즘이라 우리 기술로는 해독에만 몇 달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예정된 행연료 봉인 용접 공정은 오직 한국팀의 정밀 자동화 기계로만 가능한데 그 기계의 핵심 부품들을 그들이 전부 회수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를 아끼려다 1,800억 달러가 투입된 미 해군의 차세대 함정 건조 사업이 통째로 마비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시계 바늘은 무심하게 최종 시한인 오후 2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향하는 한국인들의 셔틀버스가 조선소 정문을 통과했다는 보고가 들려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사자를 건드린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핵심 기둥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버렸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기둥이 뽑혀나간 자리에 생길 거대한 구멍이 얼마나 깊고 참혹할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만했던 27년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제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2시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는 전례 없는 기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27년간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기계가 멈추는 소리가 아니라 미국의 자존심이 꺾이는 소리였습니다. 고문님, 12분입니다. 한국팀이 정문을 통과한 지 딱 12분 만에 전 공정이 올스톱됐습니다. 레오왕의 절규 섞인 보고가 제 고막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1,8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이 쏟아진 함정들이 거대한 도크 안에서 마치 죽은 고래의 사체처럼 둥둥 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미국 노동자들이 망치를 든 채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핵심 제어 시스템이 잠기자 수십 톤짜리 철판을 들어올리던 크레인이 허공에서 멈췄고 정밀 용접 로봇들은 고개를 떨군 채 작동을 멈췄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전화기를 붙잡았습니다. 강태선 전무, 이재우 팀장, 아니 한화오션 지사의 말단 직원에게라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전 미국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잘라버린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단호함에 제 손등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프레스턴 장관에게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해리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CNN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어. 우리 조선소가 마비됐다고,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있다고. 장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사무실 창밖으로 헬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외신 기자들이었습니다. 프레스턴 장관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려고 초청했던 그 기자들이 이제는 미국의 몰락을 전 세계에 타전하는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미국 조선업 부흥의 꿈 12분 만에 물거품 되나? 한국기술진 철수의 백악관 패닉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스마트폰 알림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저는 필라델피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인들을 향해 밥그릇을 뺏어간다며 조롱하던 빅터 노학과 노조원들이 이제는 제 차를 가로막고 울부짖었습니다. 고문님, 제발 저 사람들을 잡아주세요. 우리 기술자들은 한국팀이 짜놓은 자동화 시스템 없이는 용접기 전원도 못 켭니다. 내일이면 해군 납품 기일인데 이대로면 우리 7,000명 노동자는 전부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빅터 노학의 굵은 팔뚝이 제 차 보닛을 내리쳤습니다. 며칠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에 빠진 짐승의 눈빛만 남아있었죠. 저는 그를 밀쳐내며 현장 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진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레오황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락이 아닙니다. 한국팀은 떠나면서 모든 공정 데이터를 자신들의 본사 서버로 회수해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일한다고 착각했지만 사실 이 조선소의 뇌와 심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뇌를 들고 나가버리니 남은 건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뿐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500억 달러라는 돈뭉치로 그들의 기술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생각이 얼마나 유치하고 천박했는지를요. 기술은 서류로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피땀 흘려 쌓아온 그들의 노하우와 자부심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영혼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때 제 노트북에 화상회의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이재우 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구원투수를 만난 듯 급하게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이재우 팀장은 공항 게이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편으로 인천행 비행기 안내방송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팀장, 제발 돌아오십시오. 비자 수수료, 백배가 아니라 아예 면제해주겠습니다. 1,500억 달러 프로젝트도 당신들 원하는 대로 조항을 다 수정해주겠소. 제발 그 시스템 락만 풀어주세요. 제가 비굴할 정도로 매달렸지만 이재우 팀장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해리슨 고문님, 우리는 이미 공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 거제도 본사로부터 최종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 상무부와의 모든 협의는 이 시간부로 영구 종료되었습니다.
연구 종료라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60조 원이 넘는 이 거대한 사업을 정말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제 외침에 이재우 팀장이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조롱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향한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해리슨 씨, 당신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군요. 세상에 조선소가 미국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돈에 목맨 하수인 취급하며 비자 폭탄을 던지고 있을 때 우리를 최고의 파트너로 예우하며 기다리던 나라가 또 있었습니다. 방금 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군요. 계약이라니? 누구와? 이재우 팀장은 대답 대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등 뒤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도로 날아가 한화오션 회장과 손을 맞잡고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서명했다는 뉴스가 화면 하단에 긴급 속보로 지나갔습니다. 캐나다는 우리에게 비자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술진의 가족들까지 모두 국빈급으로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죠. 60조 원. 당신들이 우리를 협박하며 빼앗으려 했던 그 기술의 가치를 캐나다는 정확히 알아본 겁니다. 이재우 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은 27년의 커리어가 통째로 부정당한 낙오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800억 달러짜리 미국 조선소는 이제 갈매기들만 날아다니는 유령 공장이 되었고 우리가 쓰레기처럼 내쫓으려 했던 한국 기술자들은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승전보를 울리며 금이 환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상징인 거대한 겐트리 크레인들이 노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미국의 부흥을 상징하던 그 강철 기둥들이 이제는 미국의 오만이 세운 거대한 묘비처럼 보였습니다. 제국의 자존심이 단 12분 만에 한국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 앞에 완전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텅 빈 모니터를 마주한 채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이재우 팀장이 남긴 협의 연구 종료라는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미국 상무부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 패권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이었습니다. 1,8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투입된 조선소는 이제 가동률 0%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낸 채 죽음의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대한민국 거제도에서 날아온 영상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CNN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화면 속에는 캐나다 총리가 직접 거제도 오포 조선소를 방문해 우리 필라델피아를 떠났던 그 42명의 엔지니어와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60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고 한국을 찾아와 우리는 당신들의 기술을 약탈하지 않습니다. 오직 존중하고 예우할 뿐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10만 달러 비자 폭탄으로 기술자들의 뺨을 때릴 때 캐나다는 60조 원의 신뢰로 그들의 마음을 산 것입니다. 백악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프레스턴 장관은 청문회장에 불려나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현장 고문의 소통 미숙이 화를 불렀습니다. 라고 비겁하게 외쳤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미국의 추악한 갑질과 오판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미 해군의 차세대 함정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은 면직되었고 저 역시 27년의 커리어를 뒤로 한 채 차가운 해고 통지서를 받아들어야 했습니다. 짐을 싸기 위해 마지막으로 찾은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문 앞에는 여전히 빅터 노학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을 비웃던 그 거구의 사내는 이제 폐허가 된 직장 앞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고문,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당신들의 그 잘난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7,000명 노동자의 목숨줄을 끊어놓았소. 그의 원망 섞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카르티의 커프스링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27년간 제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금속 조각은 정작 단 한 척의 배도 움직이지 못했고 단 1cm의 용접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거친 손마디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야말로 이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진정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버려야 했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원의 기회를 빼앗기고 필라델피아가 폐쇄될 위기에 처하자 백악관은 한국 정부에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며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발 관계를 회복해달라는 굴욕적인 구걸이었죠. 돈과 권력으로 한국의 목줄을 죄려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포토맥 강변을 걷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여전히 강철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것이 아닙니다. 거제도의 밤바다를 밝히는 뜨거운 용접 불꽃. 그 불꽃을 지켜내는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만함은 파멸을 부르고 기술을 천대하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만고의 진리를 저는 27년 만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42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공고함을 챙겨 떠나던 그 단호한 뒷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자 가장 경이로운 국격의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나라의 명예를 용접하는 위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